옛날 안성의 한 마을에 허영감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그의 아내는 그가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장터에 팔았다. 부부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한 끝에 세월이 흐르자 드디어 논지기를 마련하고 억척스럽게 새 아들을 키워냈다. 그러던 중 장남이 결혼하겠다고 부모 앞에 나섰다. 아버님, 저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다. 허영감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냐? 한양에 가겠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도리 아닌가?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살려면 이 집은 너무 좁다. 송구하지만 논의 일부를 팔아주신다면 그 돈으로 한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영감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안 된다. 예로부터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법이다. 네가 이 집을 지켜야 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허영감의 아내가 나서서 덧붙였다. 농사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데 그 논을 떼어 팔자고 하니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아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부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곧바로 모셔오겠습니다. 더 이상 땡볕 아래에서 농사일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결국 허영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논의 일부를 팔아 작은 집을 사주고 장남을 떠나보냈다. 얼마 후 둘째 아들도 겸언을 하겠다고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바다로 나가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그럼 너도 집을 떠나겠다는 말이냐?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송구합니다. 농사일은 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 새 살림을 차리려면 논의 일부를 떼어주신다면 바닷가에 낡은 거처 하나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밀었다. 첫째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러느냐? 우리가 농사로 겨우 먹고 사는데 너까지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너희는 하나같이 다 떠나겠다는 것이냐? 둘째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첫째 형은 주시고 저는 왜 안 됩니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 농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할 테니 부디 믿어주십시오. 허영감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둘째에게도 논의 일부를 떼어주고 말았다. 그렇게 남은 것은 겨우 식구들끼리 나눌 정도였다. 첫째와 둘째를 장가 보내고 효심이 각별했던 셋째만이 부모 곁에 남았다. 허영감 부부는 막내를 불러 말했다. 너의 형들에게는 논을 떼어주었으니 너도 장가들 적에 내어주겠다. 그러자 셋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남은 논까지 내어주신다면 농사는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저는 얻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남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허영감 내외는 막내의 효심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첫째와 둘째에 비해 먹이고 입힌 것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막내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지극했다. 세월이 흐르고 막내 또한 장가를 들었고 결국 셋째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 여름은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허영감의 아내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양을 시켜주고자 밭에서 옥수수를 따서 장에 내다 팔려 하였다. 고깃값이라도 마련해 손에 쥐어주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밭에서 허리를 굽혀 자루를 채우던 어머니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이미 그녀는 밭고랑에 쓰러져 있었고 허영감의 아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허망하게 아내를 잃은 허영감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먼저 떠나다니 나 홀로 살아서 무엇하리.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우울하게 지냈다.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하던 허영감이 마침내 막내를 불렀다. 막내야, 이 집에서는 내 어머니 생각만 나서 더는 살 수가 없구나. 너도 이만하면 고생하였으니 나는 이제 큰놈 집으로 가보려 한다. 허영감의 말을 들은 막내는 얼굴빛이 굳어졌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형님께 가신다니 제가 부족한 까닭이 아닙니까?
허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내 결심이 이미 굳었으니 더는 말리지 마라.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허영감은 보따리를 싸서 길을 떠났다. 고생 끝에 첫째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허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쩐 일이긴. 안성에 있으니 내 어머니가 생각나서 농사도 못 짓겠구나. 그래서 왔다. 당분간 네가 나를 모셔주게. 첫째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아니, 어찌 갑자기 오셨대요? 그러게 말이야. 말도 없이 오시다니. 그날부터 며느리의 눈치는 날로 심해졌다. 방문을 열 때마다 얼굴빛이 굳어지고 밥상을 차릴 때마다 불안한 기색이 드러났다.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가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 방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요강에서 풍기는 냄새가 가득하니 제가 숨 막혀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게다가 새끼의 새참까지 모셔야 하는데 제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가진 몸인데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첫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내가 몸이 불편하여 도저히 힘이 겨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차라리 둘째 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영감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그리하겠구나. 나도 오래 머물러 민폐만 끼칠 수는 없지. 허영감은 다시 낡은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다. 첫째 며느리의 싸늘한 눈길이 아직도 그의 등 뒤에 서늘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차마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허영감은 서해 바닷가에 사는 둘째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둘째 집의 사정도 좋지 않았다. 큰아들은 고기를 잡아 큰 돈을 벌겠다고 떠났지만 정작 수입은 한 푼도 없었고 처자식의 끼니조차 챙기기 힘든 상황이었다. 살림은 빠듯하여 밥상에 오르는 반찬조차 날로 줄어들었다. 며느리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으나 쌓이는 근심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며느리가 둘째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버님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님 식성에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다간 우리 식구들이 굶어야 할 판이에요. 마침내 둘째가 머뭇거리며 아버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송구합니다만 저희 살림이 워낙 궁해서 아버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성 막내집에 가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허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로 인해 너희 살림이 더 기울어질 수는 없지. 내가 다시 길을 떠나리라. 마지못해 허영감은 다시 막내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막내야. 이윽고 안성집에 도착하자 막내 며느리가 그를 보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니, 아버님, 어찌 이렇게 금방 돌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낡은 보따리를 맨 허영감은 말없이 서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막내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맞이하였다. 아버님, 형님들께 계신 줄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 금세 돌아오셨습니까? 막내는 남루한 행색에 피곤한 얼굴빛을 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듯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다. 어쩌다 이렇게 수척해지셨습니까? 허영감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말도 마라. 평생 고생에 너희만 바라봤거늘 아들들에게 쫓겨날 줄이야. 막내는 할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방에 눕혔다. 그런데 아내가 씩씩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장남이 모셔야 할 아버님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합니까? 형들은 논도 받고 집도 장만했는데 우리는 이 낡은 집 말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집안일에 농사일에 갓난 아기까지 돌보기도 벅찬데 아버님까지 모시라니요. 버젓이 장남이 있는데 왜 막내인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요.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달랬다. 여보, 어쩌겠소. 아버님, 여기 아니면 가실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십시다. 자식된 돌이라면 그게 마땅한 거죠. 막내의 말에 아내는 콧방귀를 끼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효자 앞섰네. 정작 힘든 건 나뿐인데, 나만.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늙은 시아버지 수발까지 맡으라니 내 몸이 둘이요. 그렇게 허영감은 다시 막내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내를 잃은 살픔에 더해 아들들에게까지 상처를 입은 그는 그날로 방 안에 틀어박혀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한때 부지런하던 허영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이 귀찮아져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꺼렸다. 방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고 허영감은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채 이불 속에만 파묻혀 지냈다. 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려 하면 고개를 획 돌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고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해도 문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누워 있었다. 그는 정말로 집안의 짐이자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 막내는 전국을 떠돌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장돌림이었으니 집에 붙어있는 날보다 장터를 떠도는 날이 더 많았다. 그로 인해 허영감을 보살피는 일은 고스란히 막내 며느리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가난하기를 포대기에 업고 밭까지 나가야 하니 방구석에서 먹고 자는 늙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점점 싫어졌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영감은 언제 저 세상으로 가려나.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가 눈에 거슬리던 며느리는 마침내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빨래터에 나가서는 허영감의 낡고 구린 옷을 물에 적시기만 하고 그대로 짜올렸으며 밥상에는 노인네에게 불리지도 않은 딱딱한 무말랭이를 내거나 소금을 잔뜩 부어 몸서리치게 짠 음식을 올리곤 했다. 허영감은 그런 밥상을 마주하자 점점 입을 대지 못하고 굶주려 날로 수척해졌다. 배가 고파 몰래 부엌으로 내려가 먹다 남은 떡이나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기도 했다. 한 달 뒤 장사기를 마치고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아버님, 어찌 이리 살이 빠지셨습니까? 얼굴이 헬쑥하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큰일 나겠사옵니다. 허영감은 대답 대신 며느리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한숨을 삼키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괜찮다. 요즘 움직이지 않으니 영 입맛이 없구나. 걱정 말라. 다 내가 게으른 탓이지 뭐. 막내는 그 눈빛에서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가. 가슴 한켠에 의심이 일자 그는 밤이 깊은 뒤 몰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둑한 등불 아래 초라하게 누운 허영감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른 손이 덥석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끝내 참아온 듯 흐느끼며 말했다. 얘야, 나 배가 고파 못 살겠다. 고기 한 점은 고사하고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언제더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막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마 목구멍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제야 아내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챘다. 밥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성의 없는 반찬만 내어 아버지를 굶다시피 한 것이다. 화가 치밀어 당장 호통치려다 이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내를 나무라면 그 화살은 곧장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장사로 집을 비우면 더 심하게 구박할 게 뻔한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아내의 손길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게 할 수 있을까? 궤를 달리 내야겠군. 한참을 고심하던 막내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떠올렸다. 그날 밤 막내는 아내를 불러 은근히 속삭였다. 여보, 내가 강원장터에서 참 기이한 일을 보았어.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라.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게 뭔데 그러? 막내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기에 보니 섬 사람들이 와서 늙은 노인을 사가는 게 아니겠어.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내고 말이야.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니, 젊은 총각도 아니고 늙은 노인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요? 글쎄 말이요.
그런데 아무 노인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 살이 통통 오르고 기운이 좋은 노인만 골라서 비싸게 사더라니까. 저울까지 가져다 몸무게를 재며 흥정을 하더라고. 아내의 눈빛이 번쩍이자 막내는 씩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허나 우리 집 노인은 너무 수척하니 데려가 줄 리가 없겠어. 아님 딱 1년만 잘 먹이고 입혀서 살이 오르면 그때 섬사람에게 보내버립시다. 그럼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아버님을 섬사람들한테 팔자고요. 그 말 진심이요? 당신 같은 효자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머님 계실 땐 몰랐는데 이제 영 귀찮아서 안 되겠어. 막내의 말에 아내의 입꼬리가 실룩이며 올라갔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정성껏 차려주었고 손수 숟가락을 들어 허영감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몸에 좋은 보양식만 골라내오니 눈치만 보며 끼니를 때우던 허영감은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며느리야, 이게 웬일이냐? 네 정성이 지극하구나.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난다. 며느리의 꽁꽁이는 알지 못한 채 허영감은 달라진 태도에 흡족해하며 기뻐하였다. 아버님, 많이 드시옵소서. 이렇게 수척하셔서야 어찌 기운을 내시겠습니까? 상 위에 올린 음식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잡수시옵소서. 그래, 너도 어서 먹어라. 같이 먹자구나. 그날 이후로 허영감의 얼굴빛은 달라졌다. 계절이 흘러 반년이 지나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늙은이는 간데없고 살이 오르고 기운이 돌아 10년은 젊어진 듯 하였다. 허영감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걸음을 지었으며 울어대는 손주를 품에 안아 달래며 재우기도 하였다. 바람만 스쳐도 휘청이던 몸이 이제는 새벽마다 지게를 메고 밭을 오르내리니 웬만한 젊은이도 따르지 못할 기세였다. 부지런하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아내를 불러 조심스레 떠보듯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노인이 살도 뽀얗게 오르고 기운도 펄펄하니 그 섬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내가 장에 가는 길에 모시고 가겠어. 아내는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니,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말이오? 어디 아버님을 판다니?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니 집을 떠도는 당신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낫소.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시오. 막내는 머리를 긁적이며 빙긋이 웃었다. 허허, 그런가? 그러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에이구, 놀란 맞이 100개를 준다 해도 아버님이랑은 못 바꿉니다요. 앞으로는 내가 아버님 잘 모실 테니 당신은 걱정 말고 장사나 잘 다녀오세요. 그리하여 허영감은 더는 구박받지 않고 며느리의 정성을 받으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다. 세월이 흘러더라도 집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였다.